명품거리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라펠르 부티크는 그 이름처럼 우아하고 도도했다.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쇼윈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보석들이 저마다의 빛을 뽐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옷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상류층의 품격과 부를 과시하는 성지였고 그들만의 은밀한 사교장이기도 했다. 매장 안은 은은한 재즈 선율과 최고급 향수 내음으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한결같이 완벽한 미소와 절도 있는 움직임을 자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고객의 손목시계나 핸드백에 먼저 닿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재력을 가늠하는 데 익숙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매장이 결코 허술한 곳이 아니며 오직 최상류층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임을 무언의 압력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광경은 한순간에 깨어졌다. 오후의 햇살이 가장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던 그때 날고해진 검은색 외투를 걸친 한 노인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외투는 곳곳이 해져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먼지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축 늘어진 바지는 무릎 부분이 번들거렸고 달아빠진 운동화는 한눈에 보아도 오랜 시간 길거리를 헤맨 흔적을 담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면도하지 않은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다. 그의 손에는 너덜너덜한 천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마치 보따리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매장 안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에 불청객이 끼어든 듯한 불협화음이었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향했다. 재봉선 하나 없이 매끄러운 셔츠를 입고 있던 남성 고객은 들고 있던 재킷을 내려놓았고 최고급 스카프를 고르던 여성 고객은 순간 멈칫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쾌함이 역력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차림의 사람을 마주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니저인 박혜리 씨는 능숙하게 상담하던 자세를 풀고 차가운 눈빛으로 노인을 응시했다. 혜리 씨는 이곳 라펠루의 에이스였다. 고객 관리부터 매출까지 모든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자랑했고 언제나 완벽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단숨에 노인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곳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웠다. 노인은 혜리 씨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낡은 외투와는 달리 깊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통찰력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매장 곳곳을 훑었다. 그는 벽에 걸린 화려한 드레스들을 훑어보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진지했기에 순간 혜리 씨는 잠시 당황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금방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마치 자신의 집을 둘러보듯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다. 이곳은 명품 매장이고 이런 노인이 들어와 있는 것은 영업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매출과 명성을 책임지는 매니저로서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손님. 혜리 씨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조에 섞인 경멸감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미비했다. 이제는 반쯤 포기한 듯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인에 대한 노골적인 판단이 실렸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손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은
엄격한 고객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일말의 후회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매장의 질서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해리 씨의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의 몇몇 고객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거나 콧방귀를 뀌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노인의 존재가 그들만의 품격 있는 공간을 더럽히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중년 여성 고객은 손에 든 에르메스 백을 꽉 쥐며 노인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그녀는 마치 노인의 존재가 자신의 명품백에 흠집이라도 낼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다른 고객들은 노인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는 신용까지 했다. 그들에게 노인은 그저 조롱의 대상이자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해리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분노나 서운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깊은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해리 씨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후에 달관한 현자의 눈빛 같았다. 노인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천 가방 안으로 넣었다. 해리 씨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소란이라도 피우려는 걸까? 아니면 뭔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직원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노인을 경계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낡고 구겨진 손수건이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아무런 의도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듯 따뜻했고 매장 안의 모든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는 쇼윈도에 진열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앞에서 멈춰 섰다. 노인의 낡은 외투와 다이아몬드의 영롱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가 목걸이를 응시하는 모습은 마치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거 정말 아름답네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왠지 모르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표준어였지만 약간의 고풍스러운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어떤 회한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해리 씨는 노인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했었다. 하지만 그의 유창한 한국어와 지적인 어조는 그녀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아름답다고요? 해리 씨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실렸다. 이 목걸이는 20억 원입니다, 손님. 그 가격을 아시면 감히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손님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 겁니다. 해리 씨의 비아냥거림에 매장 안의 몇몇 고객들은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노인은 그저 무료한 오후를 달래줄 가십거리일 뿐이었다. 한 남성 고객은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키며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해리 씨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의 미소는 해리 씨의 조롱을 비웃는 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블루 오션이라고 불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니까요. 100년 전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던 보석을 재가공하여 만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빛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담고 있죠. 노인의 말에 해리 씨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블루오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라펠르의 최고가 상품이자 상징이었다. 매장 직원들도 그 목걸이의 역사와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해리 씨 자신도 그 정도의 세부 정보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곤 그저 엄청나게 비싼 목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정보에 그녀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 노인은 단순한 불황자가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해리 씨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더욱 선명해졌다.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것을 다 알게 된답니다.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죠. 그리고 때로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흥미로운 법입니다.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해리 씨는 노인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았다. 낡은 외투해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다. 매장 안의 고객들도 노인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조용해졌다. 그들은 노인을 향한 조롱 섞인 시선을 거두고 궁금증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낡은 옷차림과는 달리 아주 가볍고 우아했다. 그는 마치 이 매장이 자신의 정원이라도 되는 양 편안하게 걸어 다녔다. 그의 시선은 이제 고급스러운 남성복 코너로 향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이탈리아산, 수제 슈트들이 걸려있는 곳이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묘한 빛이 감도는 듯했다. 이 원단은 최고급 메리노 울이군요. 밀도가 아주 높고 섬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합니다. 노인이 손을 뻗어 코트의 소매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소중히 다루던 물건을 만지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옷감을 다루는 솜씨는 전문가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부드러운 감촉은 오랜만에 느껴보는군요. 예전에는 이런 옷이 흔했는데 말이죠. 그때는 최고급 원단을 구하기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예전에는 이런 옷이 흔했다는 말은 그가 한때 이런 고급 의류를 일상적으로 접하던 사람이었음을 암시했다. 해리 씨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알 수 없는 깊이와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라펠루의 사장인 김민준 씨였다. 김민준 사장은 항상 품격 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해리 씨는 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김 사장은 그녀의 손짓을 무시하고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김 사장은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 사장은 노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오랜 꿈속의 인물을 마주한 듯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김 사장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해리 씨는 물론이고 모든 직원과 고객들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회장님이라니, 이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이재용 회장,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매장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노인은 김민준 사장의 말을 듣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건강히 잘 지냈느냐? 내 얼굴을 보니 오랜 고생이 느껴지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온화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설명할 수 없는 권위와 깊이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 사장은 노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노인이 이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여기에... 김 사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긴장감과 놀라움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노인의 행방을 오랫동안 수소문해왔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다니,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라니, 김민준 사장의 회장님이라면 이 아라펠르를 포함한 수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총수 대항그룹의 창립자이자 전설적인 인물 박선우 회장이란 말인가. 하지만 박선우 회장은 이미 10년 전에 은퇴하여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그의 외모는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낡은 외투를 걸친 초라한 노인이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노인은 김민준 사장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보고 싶어서 잠시 들렀다. 네가 이 매장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싶었다. 노인의 말은 매장 안에 얼어붙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해리 씨의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녀는 방금 전 그에게 던졌던 비아냥거림과 경멸 가득한 말들을 떠올렸다. 감히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의 직업적 생명이 순식간에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다. 김민준 사장은 노인에게 계속해서 허리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어야 했는데. 됐어. 노인은 손을 저으며 김 사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해리 씨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잠시 세상을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주 인상 깊더군. 특히 저 박해리 매니저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더군.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었다. 노인의 시선은 해리 씨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 통찰이 담겨 있었다. 해리 씨는 노인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녀의 오만함이 이 모든 상황을 초래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사과를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서 온몸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는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연민이 담겨 있었다. 겉모습은 변하기 마련이지. 부와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가진 것에 있지 않다.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사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매장 안에 깊고 낮은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그 말은 단순히 해리 씨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일침이었다. 이 말을 끝으로 노인은 천천히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우아했다. 그의 뒷모습은 낡은 외투에도 불구하고 어떤 숭고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김민준 사장은 그를 따라 문 밖까지 나갔고,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매장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해리 씨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경력,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까지. 김민준 사장은 한참 동안 노인이 사라진 문 밖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리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해리 씨는 김 사장의 시선을 마주하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해리 씨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맴돌았다. 겉모습은 변하기 마련이지.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송곳처럼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얄팍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기로에 놓인 듯했다. 해리 씨의 충격과 절망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매장 안은 일순간 혼돈에 휩싸였다. 김민준 사장은 노인이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는 해리 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 시선은 수많은 비난과 경고를 담고 있었다. 해리 씨는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고 자신의 직업적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매장 안을 가득 채운 고객들의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들은 노인 박선우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해리 씨의 무례함에 대해 끊임없이 속삭였다. 라펠루의 에이스 매니저였던 그녀는 한순간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김민준 사장은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비서에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도록 지시한 후 책상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민준아. 갑자기 전화를 다하고 김민준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회장님, 방금 라펠르에 다녀가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은 김민준 사장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그래, 잠시 들렀다. 세상 구경 좀 하려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군. 하긴 그럴 만도 하지.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게다가 직원들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특히 박혜리 매니저가. 김민준 사장은 거의 울먹이며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무언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되었다, 민준아.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김민준 사장의 말을 잘랐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본성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나의 어리석은 욕심이었다. 오히려 너는 잘해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었으니. 노인의 말에 김민준 사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지난 10년간 박선우 회장의 행방을 끊임없이 수소문해왔다. 회장님은 대한그룹을 일구어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와 함께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민준 사장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했다. 회장님의 아들이자 당시 대한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던 이태호 상무가 회장님의 은퇴와 동시에 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것 역시 의심스러웠다. 이태호는 박선우 회장의 양아들이었지만 그 성격과 경영 스타일은 회장님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냉정하고 탐욕스러웠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김민준 사장은 박선우 회장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박선우 회장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치고 대한그룹에 입사할 수 있었다. 회장님은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김민준 사장은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회장님이 사라진 후 김민준 사장은 이태호의 견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태호가 그룹을 사유화하고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짓밟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회장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대한그룹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간절히 바랐다. 회장님, 혹시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김민준 사장은 울분을 토하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세상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다. 박선우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었고 돈과 권력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김민준 사장은 노인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어리석음이라니, 그는 박선우 회장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장님의 이번 방문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대한그룹의 미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선우 회장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민준아, 나는 잠시 끊어야겠다. 그리고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김민준 사장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있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급박함과 함께 고통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김민준 사장은 곧장 비서를 불러 박선우 회장이 방금 전 전화한 발신 번호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함께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의 행방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박선우 회장이 사라진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때의 기억은 김민준 사장에게도 끔찍한 악몽과 같았다. 김민준 사장은 당시 박선우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회장님이 추진하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대한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비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태호와 그를 따르는 세력은 회장님을 압박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심지어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김민준 사장은 그날 이후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딸 서윤을 몰래 보살피며 회장님의 복귀를 기다려왔다. 서윤은 당시 어린아이였지만 박선우 회장의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이태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김민준 사장은 이태호의 감시를 피해 서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서윤에게 회장님의 진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언젠가 회장님이 직접 나타나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박선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김민준 사장은 그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름없는 강인함과 지혜를 보았다. 그는 이번 기회에 10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이태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해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서류철 안에는 10년 전 폭발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당시 그가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비밀 자료들이었다. 사고 당시 연구소의 설계도, 연구원들의 증언 기록, 그리고 사고 현장의 사진들. 그는 이 자료들을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금속 조각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당시 보고서는 단순히 폭발의 잔해라고 결론지었지만 김민준 사장은 그 금속 조각이 사고 현장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그 금속 조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고의적인 계획에 의한 폭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 증거를 공개할 힘이 없었다. 이태호는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세력은 너무나도 막강했다. 김민준 사장은 비서에게 박선우 회장의 발신 번호를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금속 조각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했다.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태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그는 이태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태호는 김민준 사장이 박선우 회장과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태호 회장님께서 갑자기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로비에 와 계십니다. 민준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이태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김민준 사장 책상 앞에 서서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집무실 안을 훑으며 혹시라도 수상한 점이 없는지 탐색하고 있었다.